차 안은 고요했다. 창밖으로는 하염없이 눈이 내리고 있었다. 내 차는 이미 반쯤 눈에 파묻혀 있었다. 시동을 켜봐도 굉음만 낼 뿐. 꼼짝도 하지 않았다. 내 손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사진 속의 그녀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녀의 웃음은 마치 이 하얀 설원처럼 순수하고 아름다웠지만 나는 그 웃음 속에서 지울 수 없는 끔찍한 진실을 보았다. 내 머릿속은 수십 개의 파편으로 산산조각난 유리창처럼 뒤죽박죽이었다. 모든 것이 망가졌다. 내 인생도, 내 가정도, 그리고 나 자신도. 이 모든 파멸의 시작은 바로 그녀의 웃음이었다. 아니, 어쩌면 나 자신의 어리석음이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을 되짚어 보기로 했다. 그때로 돌아가 내가 어떤 길을 선택했어야 했는지, 어떤 말을 했어야 했는지. 하지만 과거는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잔인한 현실일 뿐이었다. 내 이름은 정훈. 40살의 평범한 직장인이다. IT 업계에서 나름 성공했다고 자부하며 살았지만 내 삶은 숫자와 코드처럼 무미건조했다. 아내와 10살 된 딸아이가 있었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익숙한 타인처럼 살았다. 아침에 눈을 뜨면 아내와 나는 각자의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오늘 할 일을 확인했다. 딸아이는 학원 스케줄로 꽉 차 있었고 우리는 아이의 성적표와 친구 관계에 대한 이야기만 나누었다. 가족 식탁은 침묵으로 가득했고 대화는 단절된 모스부호처럼 의미 없이 오갔다. 나는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이미 오래전에 식어버린 커피처럼 차가웠다. 우리는 함께 있지만 서로를 바라보지 않았다. 각자의 삶 속에서 외롭게 표류하고 있었다. 나는 이런 삶이 지겨웠다. 성공이라는 껍데기만 남은 내 인생이 공허했다. 어쩌면 나는 일상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새로운 숨을 쉬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나는 혼자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아내에게는 출장이라고 둘러댔고 딸아이에게는 아빠가 일 때문에 잠시 멀리 가라고 말했다. 그들은 의심하지 않았다. 어쩌면 그들도 내가 떠나는 것에 대해 별다른 감정을 느끼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 사실이 나를 더 외롭게 만들었다. 나는 무작정 차를 몰고 눈 덮인 산속으로 향했다. 목적지는 정해져 있지 않았다. 그저 내가 살고 있는 도시의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산길을 따라 한참을 올라가자 눈 덮인 숲속에 자리 잡은 작은 펜션이 보였다. 고요한 숲 펜션. 펜션 이름이 마음에 들었다. 나는 짐을 풀고 방으로 들어섰다. 방은 작고 아늑했지만 내 마음속의 공허함을 채우기에는 부족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밖에는 이미 눈발이 굵어지고 있었다. 나는 눈 덮인 산을 보며 잠시나마 평화로운 기분을 느꼈다. 그때 펜션 주인이 내게 다가왔다. 그녀는 내 또래로 보이는 여자였다. 긴 머리카락을 질끈 묶고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은주. 펜션을 혼자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우리는 간단한 인사를 나누었고 그녀는 내게 펜션 이용 수칙을 알려주었다. 그녀는 딱딱하지도 그렇다고 지나치게 친절하지도 않았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그날 밤 혼자서 펜션 식당에 앉아 맥주를 마셨다. 창밖으로는 폭설이 쏟아지고 있었다. 눈은 점점 더 거세게 내렸고 나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그때 은주가 내 옆 테이블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눈이 정말 많이 오네요. 이러다 길이 막히는 거 아닌가요? 그녀는 창밖을 한참 바라보더니 말했다. 네,
이 정도면 내일 아침까지 길이 막힐 수도 있어요. 다른 손님들은 모두 체크아웃 하셨으니 우리 둘만 남게 되겠네요. 그녀의 말에 나는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 감정은 불안감보다는 낯선 기대감에 가까웠다. 폭설로 고립된 산속 펜션. 그리고 우리 둘. 나는 이 밤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알 수 없었다. 나는 그저 이 알 수 없는 운명에 나 자신을 내맡겼다. 밤이 깊어질수록 눈은 더욱 거세게 몰아쳤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세상은 온통 하얀색이었다. 바람소리가 윙윙거리며 펜션 전체를 흔들었다. 나는 침대에 누워 잠을 청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낯선 곳에서 낯선 여자와 단둘이 남았다는 사실이 묘한 긴장감을 불러 일으켰다. 나는 핸드폰을 들어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다.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길이 막혔어. 내일 아침에나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 아내는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답장을 보냈다. 알았어. 조심해. 내일 아침에 봐. 짧고 건조한 답장. 나는 그녀의 메시지에서 아무런 감정도 느낄 수 없었다. 그저 의무적인 안부 인사일 뿐이었다. 나는 다시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내는 지금쯤 잠들어 있을까? 아니면 딸아이의 학원 스케줄을 확인하고 있을까? 나는 문득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생각했다. 뜨거웠던 연애 시절도 있었고 신혼 초에 달콤함도 있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우리를 서로에게서 멀어지게 만들었다. 우리는 각자의 삶을 살았고 각자의 외로움을 감당했다. 나는 가족이라는 굴레 속에서 답답함을 느꼈고 그 답답함은 나를 이곳으로 이끌었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펜션 식당으로 향했다. 식당 안은 어두웠고 난로의 불빛만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난로 옆 의자는 은주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난로에 장작을 넣으며 불꽃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옆모습은 마치 낡은 그림처럼 쓸쓸해 보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그녀는 내가 온 것을 눈치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우리 사이에는 침묵이 흘렀다. 그러나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편안했다.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공유하고 있는 것 같았다. 잠이 안 오시나 봐요.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네, 낯선 곳이라서요. 사장님은요? 저도요. 이런 날은 손님들이 없어서 좋기도 하지만 가끔은 너무 고요해서 무서울 때도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그녀의 말은 나의 마음을 울렸다. 나는 그녀의 말에서 나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나 또한 내 삶의 고요함 속에서 가끔씩 외로움과 공포를 느끼기 때문이다. 우리는 커피를 한 잔씩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나는 그녀에게 내가 IT 업계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 아내와 딸아이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다. 그녀는 조용히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녀는 내게 왜 혼자 여행을 왔는지 물었다. 나는 솔직하게 대답할 수 없었다. 그냥 삶이 좀 지겨워서요. 새로운 기분 전환이 필요했어요. 그녀는 씁쓸하게 웃었다. 저도 그래요. 그래서 이곳으로 왔죠. 도시의 모든 것이 지겨워서.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그녀는 한때 서울에서 잘 나가는 디자이너였지만 결혼 후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했다고 했다. 남편은 그녀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고 이곳으로 도망쳐 왔다고 했다. 나는 그녀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공감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삶을 살았지만
같은 종류의 상처와 외로움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깊은 슬픔을 담고 있었지만 동시에 강인함이 느껴졌다. 나는 그런 그녀에게서 묘한 매력을 느꼈다. 그녀는 내게 삶의 의미를 잃고 방황하는 나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해주는 등대처럼 보였다. 나는 그녀를 구원하고 싶다는 알 수 없는 욕망에 사로잡혔다. 아니, 어쩌면 그녀를 통해 나 자신을 구원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눈은 여전히 펑펑 쏟아지고 있었고, 우리는 그렇게 새벽을 맞았다. 우리의 관계는 폭설과 함께 시작되었다. 나는 이 시작이 나에게 어떤 운명을 가져올지 전혀 알지 못했다. 폭설은 밤새도록 이어졌고 아침이 되어서야 잦아들었다. 산속은 온통 하얀 눈으로 덮여 있었다. 펜션의 전화선은 끊겼고 인터넷도 먹통이었다. 우리는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채 둘만의 세상에 갇혔다. 나는 불안감보다 오히려 해방감을 느꼈다. 핸드폰은 더 이상 울리지 않았고 나는 더 이상 아내나 딸아이를 생각할 필요가 없었다. 나는 그저 이 순간, 은주와 함께 있는 이 순간에만 집중했다. 우리는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커피를 마셨다. 은주는 능숙하게 난로에 장작을 넣었고 나는 그녀의 옆에 앉아 불꽃이 타오르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겉으로는 강인해 보였지만 가끔씩 보이는 그녀의 슬픈 눈빛은 그녀가 여전히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슬픔에 깊이 공감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이해했고 그 이해는 우리를 더욱 가깝게 만들었다. 이곳에 오기 전까지는 제가 뭘 위해 살고 있는지 몰랐어요. 내가 말했다. 회사에서 인정받고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타는 것,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모든 것이 의미 없어지더군요. 저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가짜 행복에 갇혀서 진짜 삶을 외면하고 있었던 거죠. 은주는 나의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랬어요.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 제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줄 알았죠.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의 저는 진짜 삶을 살고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남편에게 인정받기 위해,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살았으니까요. 이혼하고 이곳으로 도망쳐온 후에야 비로소 저 자신을 만날 수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의 불행을 털어놓으며 동질감을 느꼈다. 나는 그녀의 이야기에 깊이 매료되었다. 그녀는 내게서 잃어버린 감정들을 되찾아 주었다. 나는 그녀와 이야기하는 동안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것을 느꼈다. 내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했고 내 영혼은 다시 호흡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다. 은주 씨, 당신을 만나서 다행이에요. 내 고백에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우리의 관계는 빠르게 발전했다.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와 안식처가 되어 주었다. 나는 그녀와 함께 있는 동안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외로웠는지 깨달았다. 나는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에게서 내가 갈망했던 따뜻함과 위로를 찾고 있었다. 그녀 또한 내게서 비슷한 것을 찾고 있었을 것이다. 우리는 서로의 빈 공간을 채워주었다. 그날 밤, 눈은 여전히 펑펑 내리고 있었다. 난로의 불빛은 희미했지만 우리는 서로의 눈빛 속에서 모든 것을 보았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의 눈빛은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았고
그 포옹은 우리의 모든 외로움과 상처를 감싸 안았다. 나는 그녀의 품 안에서 내가 20년 동안 잊고 살았던 감정들을 느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나는 그녀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그러나 나는 알지 못했다. 내가 이 시작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비극적인 끝을 가져올지. 이 새로운 삶은 내가 지키고 있던 모든 것을 파멸로 이끌 것이다. 폭설이 잦아들자 도로는 다시 뚫렸다. 며칠간의 고립은 끝났고 나는 현실로 돌아가야 했다. 아쉬움과 설렘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나는 은주에게 나의 연락처를 건넸다. 서울에 오시면 꼭 연락 주세요. 제가 맛있는 식사 대접할게요. 그녀는 묵묵히 내 명함을 받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불안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도 우리가 다시는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을까? 아니면 우리의 관계가 폭설 속의 꿈 같은 순간으로 끝나기를 바랐을까? 나는 그녀의 마음을 알 수 없었다. 나는 그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다시 만날 날을 기약했다. 서울로 돌아온 나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다. 아침에는 회사에 출근하고 저녁에는 가족들과 밥을 먹었다. 그러나 나의 일상은 더 이상 예전처럼 무미건조하지 않았다. 내 마음속에는 은주라는 존재가 자리 잡고 있었다. 나는 수시로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그녀에게서 연락이 오기를 기다렸다. 그녀에게서 메시지가 올 때마다 나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우리는 주로 밤늦게 모두가 잠든 시간에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녀는 밤이 되면 외로워진다고 했고 나는 그녀의 외로움을 달래주려 애썼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서울 외곽에서 만났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한적한 카페나 식당을 찾았다. 그녀는 펜션을 비워놓고 올 수 없다고 했고 나는 그녀를 만나기 위해 거짓말을 만들어내야 했다. 팀 회식, 야근, 출장. 나의 거짓말은 점점 더 정교해졌다. 아내는 처음에는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의 잦은 외출과 변명들은 그녀의 의심을 키워갔다. 요즘 일이 많아 피곤해 보이네. 그녀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는 미세한 의심의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 나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아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고 딸아이의 순수한 눈망울을 마주할 때마다 가슴이 아려왔다. 나는 내가 얼마나 추악한 사람인지 깨달았다. 나는 한때 나의 전부였던 가족을 속이고 다른 여자와 비밀스러운 만남을 이어가고 있었다. 나는 나의 이중생활 속에서 길을 잃었다. 행복했지만 동시에 불안했고 죄스러웠다. 나는 행복과 죄책감 사이에서 끊임없이 방황했다. 은주와 함께하는 시간은 내게 마치 꿈과 같았다. 그녀는 내가 회사에서 겪는 어려움을 들어주었고 내가 느끼는 외로움을 이해해 주었다. 그녀는 내가 갈망했던 모든 것을 채워주었다. 나는 그녀와 함께 있을 때만큼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 성공이라는 껍데기만 남은 내가 아니라 진정으로 삶을 즐기고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된 것 같았다. 그러나 현실로 돌아오면 나는 다시 나 자신이 되었다. 아내의 무심한 눈빛, 딸아이의 짧은 대답, 그리고 내 삶을 옥죄는 답답함. 나는 이 현실을 벗어나고 싶었다. 나는 은주에게 우리 이렇게 숨어서 만날 순 없어요. 우리만의 시간을 가져요. 라고 말했다. 그녀는 나의 제안에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은 깊은 슬픔과 함께 어떤 희망을 담고 있었다. 나는 아내에게 또 한 번의 거짓말을 했다. 회사 워크숍이라는 핑계로
은주와 함께 강원도의 한적한 곳으로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행복한 표정을 지었지만 내 마음속에는 불안과 죄책감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나는 이미 멈출 수 없었다. 나의 욕망은 이미 이성을 압도했고 나는 그 욕망의 노예가 되어 파멸로 향하고 있었다.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은 사랑을 향한 길이 아니라 나 자신을 파괴하는 길이었다. 우리의 여행은 계획대로 진행되었다. 아내에게는 워크숍이라는 거짓말을 하고 은주와 나는 강원도 정선에 있는 한적한 펜션으로 향했다. 그곳은 첫 만남을 가졌던 펜션과 비슷했지만 그때보다 훨씬 더 불안하고 초조했다. 그때는 폭설이라는 예기치 않은 사건이 우리를 묶어주었지만 이번에는 내가 의도적으로 만든 거짓말이었다. 모든 것이 나의 선택이었다는 사실이 나를 짓눌렀다. 정선의 펜션은 산 중턱에 자리 잡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소나무 숲이 펼쳐져 있었고 멀리 산맥들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었다. 우리는 짐을 풀자마자 서로의 손을 잡고 산책을 했다. 숲길을 걷는 동안 나는 잠시나마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었다. 은주의 손을 잡고 그녀의 옆에서 그녀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나는 내가 꿈꿔왔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내게서 잃어버렸던 나를 찾아주었고 나는 그녀에게서 잃어버렸던 삶의 의미를 찾았다. 하지만 그 행복은 한없이 위태로웠다. 우리는 서로에게 최선을 다했지만 우리 사이에는 늘 불안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나는 내 핸드폰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다. 혹시 아내에게서 온 전화는 아닐까? 은주는 나의 불안함을 눈치채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 또한 나와 같은 불안함에 시달리고 있었을 것이다. 우리는 서로에게 솔직할 수 없었다. 우리의 사랑은 거짓말 위에 세워진 위태로운 집과 같았다. 그날 밤 우리는 펜션 방에서 와인 한 잔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은주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더 깊은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녀는 전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는 것을 알았을 때 모든 것을 버리고 이곳으로 도망쳐 왔다고 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다. 저는 다시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아요. 누군가를 속이고 속임을 당하고 그런 관계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녀의 말은 나를 찔렀다. 나는 그녀의 앞에서 그녀를 속이고 있는 나 자신이 너무나 비참했다. 나는 그녀에게 솔직하게 털어놓고 싶었다. 은주 씨, 사실 저는 아내에게 거짓말을 하고 여기 온 거예요. 저는 당신에게 진실을 말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나는 결국 입을 열지 못했다. 내가 진실을 말하면 그녀는 나를 떠날 것이다. 그녀는 거짓말을 혐오하고 진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녀를 잃을까 두려웠다. 나의 욕망은 나의 이성을 압도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은주 씨, 저는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당신에게 올 수 있다면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나의 고백에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정훈 씨, 저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우리 관계는 너무나 위험해요. 우리는 서로를 파멸로 이끌지도 몰라요. 그녀의 말은 예언과도 같았다. 나는 그녀의 경고를 무시했다. 나는 그녀를 설득하고 싶었다. 아니에요. 우리 관계는 사랑이에요. 진정한 사랑이라고요. 우리는 서로를 구원할 수 있어요. 나는 그녀를 끌어안았고 그녀는 나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그날 밤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밤을 보냈다. 동시에 가장 불안한 밤이기도 했다. 나는 그녀와 함께 미래를 꿈꿨다. 아내와 이혼하고, 딸아이와 멀어지고, 모든 것을 버리고 그녀와 함께 이곳에서 살고 싶었다. 그러나 그 꿈은 현실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나의 삶을 포기할 용기가 없었고, 그녀의 삶을 망칠 용기도 없었다. 나는 이기적인 욕망과 죄책감 사이에서 끊임없이 방황했다. 우리의 사랑은 달콤했지만 그 달콤함은 결국 우리를 파멸로 이끌 것이다. 나는 그 파멸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다. 정선에서의 짧은 여행은 끝났다. 나는 은주와 헤어질 때 차마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다. 다음에 또 봐요. 나는 그렇게 말하고 그녀에게서 등을 돌렸다. 내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내가 그녀에게 또 다른 거짓 희망을 심어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서울로 돌아온 나는 다시 일상으로 복귀했다. 그러나 나의 일상은 더 이상 예전에 내가 살던 일상이 아니었다. 나는 매일 밤 은주와 통화를 했고, 주말이면 핑계를 대고 그녀를 만나러 갔다. 나의 거짓말은 점점 더 정교해졌고, 나는 그 거짓말 속에 파묻혀 살았다. 나는 아내에게 야근, 출장, 동창회라는 핑계를 댔고, 아내는 처음에는 믿는 척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내 삶을 통제할 수 없었다. 나는 가족과 은주 사이에서,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끊임없이 흔들렸다. 나의 양심은 나를 갉아먹는 독이 되었다. 나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나는 정말 은주와 함께하고 싶은 것일까? 아니면 그저 이 답답한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일까? 나는 나 자신에게조차 솔직할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은주와 함께 만났던 서울 외곽의 한적한 카페에 혼자 앉아 있었다. 그녀는 펜션 일 때문에 오지 못한다고 했다. 나는 커피를 마시며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내 눈에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다. 아내였다. 아내는 그녀의 친구와 함께 그 카페로 들어서고 있었다. 나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최대한 몸을 숨겼다. 아내는 내가 앉은 테이블을 지나쳐 다른 테이블에 앉았다. 나는 아내에게 들킬까봐 온몸이 굳어버렸다. 아내와 그녀의 친구는 신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나는 그들의 대화에 귀 기울였다. 은지야, 내 남편 요즘도 야근해. 우리 남편은 요즘 맨날 야근이래. 죽겠네. 아내의 친구가 말했다. 아내는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글쎄, 요즘엔 일 때문에 워크숍도 자주 간다고 하고 좀 이상하긴 해. 아내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의심과 걱정이 섞여 있었다. 나는 그녀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내가 그녀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고 있는지 깨달았다. 나는 그 자리에서 뛰쳐나가고 싶었다. 그러나 그럴 수 없었다. 나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아내의 눈에 띄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다. 아내의 친구는 계속해서 수다를 떨었다. 혹시 바람 피우는 거 아니야? 요즘 남자들 다 그렇다더라. 그 말에 나는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아내는 아니야. 그럴 리가. 정훈 씨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그녀가 나를 믿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믿음은 내게 비수처럼 박혔다. 나는 아내가 나를 믿고 있다는 사실에 더 큰 죄책감을 느꼈다. 나는 그녀의 믿음을 배신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남편이자
딸아이의 아빠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비겁한 사람인지 깨달았다. 나는 그 자리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었다. 아내가 나를 보기 전에 나는 커피값을 계산하고 서둘러 카페를 빠져나왔다. 나는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다. 내 손은 떨리고 있었다. 나는 내가 만들어낸 거짓말의 그물에 갇혀버렸다. 나는 은주를 사랑했지만 동시에 아내와 딸아이를 잃을까 두려웠다. 나의 삶은 통제불능 상태에 빠졌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끝내고 싶었다. 그러나 어떻게 끝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나는 이 관계를 시작한 나 자신을 증오했다. 그리고 나의 비겁함을 경멸했다. 나는 이제 곧 다가올 파멸을 예감했다. 그 파멸은 내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갈 것이다. 나는 그날 이후 불안감에 휩싸여 살았다. 아내가 나를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은 나를 숨막히게 했다. 나는 그녀의 눈을 피했고 그녀의 질문에 짧게 대답했다. 우리의 집은 예전의 차가움보다 더 심한 냉기로 가득 찼다. 나는 아내의 핸드폰을 몰래 들여다보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혹시라도 내 대한 의심의 증거를 찾았을까봐. 그러나 나는 그럴 용기가 없었다. 내가 아는 진실이 더 무섭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은주와의 만남은 계속되었다. 그러나 우리의 만남은 더 이상 예전처럼 행복하지 않았다. 나는 불안했고 그녀는 그런 나를 보며 안타까워했다. 정훈 씨, 무슨 일 있어요? 요즘 너무 불안해 보여요. 그녀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내가 아내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녀에게 털어놓을 수 없었다. 나는 그녀의 앞에서만큼은 완벽한 남자이고 싶었다. 그러나 나의 이중생활은 이미 나를 망가뜨리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알 수 없는 번호로 전화를 받았다. 나는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낮고 차분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훈 씨 되시죠? 저는 은주 씨, 전 남편입니다. 나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어떻게 나를 알게 된 것일까? 그는 내가 은주와 만난 모든 날짜와 장소를 알고 있었다. 그는 내가 은주에게 선물한 시계와 내가 그녀에게 보낸 메시지까지 알고 있었다. 나는 내 삶의 모든 것이 발가벗겨진 느낌이었다. 그는 차분하게 말했다. 은주가 저에게 그랬던 것처럼. 정훈 씨에게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외롭지 않아요. 그녀는 당신뿐만 아니라 다른 남자들도 만나고 있어요. 당신은 그녀의 여러 남자들 중 한 명일 뿐입니다. 그의 말은 나에게 충격과 공포를 안겨주었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구원하고 싶었던 그녀는 나를 속이고 있었다. 그녀는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외로운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남자들의 외로움을 이용하는 여자였다. 나는 그녀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어리석은 사람이었다. 나는 그에게 따져 물었다. 무슨 소리예요? 은주 씨는 저에게 당신이 바람을 피워서 이혼했다고 했는데. 그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녀가 당신에게 그렇게 말했나요 하긴. 저에게도 그렇게 말했었죠. 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입니다. 제가 그녀의 외도를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모든 것을 빼앗아갔고 그녀는 당신을 비롯한 다른 남자들을 만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당신의 돈과 시간을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머리가 멍해졌다. 내가 그토록 동정하고 사랑했던 그녀는 한낱 사기꾼이었을까? 그녀의 슬픈 눈빛은 연기가 아니었을까? 나는 그녀의 모든 말들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내가 그녀에게서 찾았던 모든 것들이 허상이었음을 알았다. 나는 나의 행복을 찾기 위해 그녀를 만났지만 결국 내가 찾은 것은 더 큰 불행과 절망이었다. 나는 그녀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저 나 자신의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그녀를 이용한 것이었다. 그녀의 전 남편은 내게 말했다. 정훈 씨, 당신의 가정을 지키세요. 그녀는 당신을 파멸로 이끌 겁니다. 당신은 그녀에게서 도망쳐야 합니다. 저처럼 모든 것을 잃기 전에. 그의 경고는 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나의 삶은 이미 내가 만든 거짓말에 덫에 걸려 있었다. 나는 내가 얼마나 한심하고 어리석은 사람인지 깨달았다. 나는 이제 곧 닥쳐올 파멸을 예감했다. 그것은 나의 가정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것이다. 나는 그녀에게 배신당했고 나의 아내에게도 배신을 당했다. 나는 이제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 나는 은주의 전 남편과 통화를 마친 후 멍하니 채 앉아 있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내가 며칠 전 아내와 딸아이에게 출장이라고 둘러대고 은주와 함께 떠나려 했던 그 여행이 떠올랐다. 나는 그 여행이 우리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것은 은주의 계획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나를 또 다른 희생양으로 만들려 했던 것이다. 나는 차를 몰고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나는 현관문 앞에 선 채로 한참을 망설였다. 내가 이 문을 열면 내 삶은 영원히 달라질 것이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나는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다. 집 안은 조용했다. 아내와 딸아이는 식탁에 앉아 있었다. 식탁 위에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김치찌개가 놓여 있었다. 아내는 나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했다. 아내는 조용히 말했다. 당신 핸드폰 잃어버렸다고 했지. 내가 당신 차에서 찾았어. 그녀의 손에는 내 핸드폰이 들려 있었다. 나는 그녀의 말에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다. 나는 내가 은주와 주고받았던 메시지들, 함께 찍은 사진들이 그녀의 손에 들려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의 모든 거짓말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정훈 씨, 도대체 왜 그랬어요? 내가 당신에게 뭘 그렇게 잘못했어?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어요? 아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그때 딸아이가 식탁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울고 있었다. 아빠, 왜 그랬어? 왜 엄마한테 거짓말했어? 아빠, 정말 나쁜 사람이야. 딸아이의 외침은 내 심장을 칼로 찌르는 것 같았다. 나의 딸은 내가 자랑스러워했던 나의 모든 것을 무너뜨렸다. 그때 현관문이 다시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섰다. 그는 은주의 전 남편이었다. 그는 싸늘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정훈 씨, 당신이 나와 통화한 내용을 모두 녹음했어요. 당신의 아내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려고 왔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은주의 실체를 폭로했다. 그녀가 나뿐만 아니라 다른 남자들도 만나고 있다는 사실, 그녀가 남자들의 외로움을 이용해 돈을 뜯어냈다는 사실, 그녀가 나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까지. 그는 모든 것을 낱낱이 밝혔다. 아내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는 나를 보았고 은주의 전 남편을 보았고 그리고 다시 나를 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절망과 배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소리 없이 울었다. 딸아이는 울음을 멈추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나는 그녀를 붙잡고 싶었지만
그럴 용기가 없었다. 나는 그녀의 순수한 눈망울을 더럽힌 죄인이었다. 은주의 전 남편은 마지막으로 내게 말했다. 정훈 씨, 당신은 그녀에게서 도망쳐야 합니다. 그녀는 당신의 모든 것을 파멸시킬 겁니다. 저처럼 모든 것을 잃기 전에. 그의 말은 내게 예언처럼 들렸다. 나는 이미 모든 것을 잃었다. 아내의 믿음, 딸아이의 존경, 그리고 나 자신의 존엄성까지. 나는 내가 만들어낸 거짓말과 욕망의 덫에 걸려 완전히 무너졌다. 나의 삶은 더 이상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 나는 모든 것을 잃고 나 홀로 내가 만든 지옥 속에서 살아가야 했다. 아내의 눈빛에는 절망과 분노, 그리고 깊은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다.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천둥처럼 크게 울렸다. 나는 그 소리 속에서 내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보았다. 나의 행복, 나의 평화, 그리고 나의 가족. 나는 딸아이를 찾아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러나 그녀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나는 어둠 속에서 딸아이의 이름을 목 놓아 불렀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다. 나는 내가 얼마나 한심하고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지 깨달았다. 나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두 사람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 그날 밤 나는 집에 들어가지 못했다. 나는 차 안에서 밤을 지새웠다. 내 머릿속은 온통 은주와 전 남편의 이야기, 그리고 아내와 딸아이의 절망적인 표정으로 가득 찼다. 나는 내가 왜 그렇게 어리석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왜 가족이라는 소중한 것을 버리고 은주라는 거짓된 존재에게 매달렸을까? 나는 사랑을 갈망했지만 결국 내가 찾은 것은 더 큰 외로움과 파멸이었다. 며칠 후 아내는 내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더 이상 당신을 믿을 수 없어요. 더 이상 당신과 함께 살 수 없어요. 당신은 내가 아는 정훈 씨가 아니에요. 나는 그녀의 말에 아무런 반박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말은 모두 사실이었다. 나는 이미 내가 아는 내가 아니었다. 나는 그녀의 믿음을 배신했고 그녀의 사랑을 저버렸다. 나는 그녀에게 용서를 구할 자격조차 없었다. 나는 이혼 서류에 조용히 서명했다. 딸아이는 나를 거부했다. 그녀는 나를 보려고 하지 않았고 나의 전화도 받지 않았다. 나는 그녀가 나를 증오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그녀의 증오를 이해했다. 내가 그녀의 엄마를 속였고 그녀의 순수한 마음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녀의 아빠가 아니었다. 나는 그녀에게 상처를 준 낯선 사람일 뿐이었다. 나는 은주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나는 그녀의 거짓말에 대해 따져 묻고 싶었고 내가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녀의 전화번호는 이미 바뀌어 있었다. 나는 그녀가 운영하는 펜션에 전화했지만 펜션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고 했다. 나는 그녀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그녀는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사라져 버렸다. 그녀는 나를 이용하고 나를 버리고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은 채 떠나버린 것이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잃었다. 아내와 이혼했고 딸아이와 멀어졌고 직장에서도 해고되었다. 나의 분류는 이미 소문이 퍼져나갔고 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나는 모든 것을 잃고 나 홀로 내가 만든 지옥 속에서 살아가야 했다. 나는 다시 한번 폭설이 내렸던 그 산속 펜션을 찾아갔다. 그러나 그곳은 이미 다른 사람이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나는 그곳에서
은주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나는 그녀를 찾기 위해 그곳까지 왔지만 결국 내가 찾은 것은 더 깊은 외로움과 절망이었다. 나는 텅 빈 삶을 살았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 나는 더 이상 꿈도 희망도 없었다. 나의 삶은 이미 끝나버린 것만 같았다. 나는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얼마나 비겁했는지 매일같이 후회했다. 그러나 후회는 내게 아무런 위안도 주지 못했다. 나는 내가 만든 비극 속에서 나 홀로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사랑을 믿지 않았다. 나는 나 자신을 믿지 않았다. 나의 삶은 이미 파멸했다. 나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다. 차는 여전히 눈에 파묻혀 있었고 창밖으로는 하염없이 눈발이 날리고 있었다. 내 손에는 은주의 사진이 들려 있었다. 나는 그녀의 얼굴을 한참이나 바라보았다. 그녀의 환한 웃음은 더 이상 순수하게 보이지 않았다. 그 웃음은 나를 조롱하는 것 같았다. 나의 어리석음을, 나의 나약함을 비웃는 것 같았다. 나는 사진을 쥐고 있는 손에 힘을 주었다. 사진 모서리가 찌그러졌다. 내 마음이 찌그러진 것처럼 나는 이제 모든 것을 잃었다. 아내는 떠났고 딸아이는 나를 거부했다. 직장도 잃었고 명예도 잃었다. 나에게 남은 것은 오직 이 텅 빈 차 안과 지울 수 없는 후회뿐이었다. 나는 내가 왜 그렇게 어리석게 행동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왜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버리고 한낱 거짓된 욕망을 쫓았을까? 나는 사랑을 찾으려 했지만 결국 내가 찾은 것은 더 큰 불행과 절망이었다. 나는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없었다. 나는 차 안에서 홀로 눈물을 흘렸다. 내 눈물은 차가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다. 나의 삶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끝나버린 것만 같았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었다. 내가 만든 지옥 속에서 나는 홀로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나는 은주에게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보냈다. 그녀는 나의 메시지를 읽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나를 잊었을 것이다. 나는 그녀에게 한낱 유희에 불과했다. 나는 그녀의 손에 노란한 꼭두각시였다. 나는 나의 삶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나의 잘못을 되돌릴 수 없었다. 나의 파멸은 이미 정해진 운명이었다. 나는 핸드폰을 던져버렸다. 핸드폰은 눈 속에 파묻혔다. 나는 더 이상 그 누구와도 소통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이 세상에서 완전히 고립되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사랑을 믿지 않는다. 나는 나 자신을 믿지 않는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리고 내게 남은 것은 오직 이 텅 빈 차 안과 하염없이 내리는 눈뿐이었다. 나는 눈에 파묻힌 차 안에서 나 홀로 내가 만든 비극 속에서 조용히 사라질 것이다. 나의 삶은 아무도 모르게 폭설 속에서 끝날 것이다.